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는 젊은 아줌마예요. 일찍 결혼해서 그런지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데요. 최근에 아들과 과외 선생님 덕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사실 남편은 매일같이 밖으로만 나돌아요. 집에 들어와도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지내는 편이죠. 이젠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동거인처럼 느껴져요. 맨날 술 마시고 여자 문제로 힘들게 해서 저도 이제는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신나게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더라고요. 부부 관계도 사실 1년 넘게 거의 없는 상태고요. 저는 파트타임으로 하루 3시간 정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요. 생활비는 남편이 넉넉하게 주기는 하지만 저도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밖에 나가 사람들도 만나고 수다도 좀 떨고 싶어서 알바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알바비로 아들 주말 과외 하나 늘려보자고 생각했죠. 그래서 영어 과외 선생님을 알아보게 됐어요. 과외 중개 사이트를 통해서 선생님을 찾았고 전화로 기본 상담을 먼저 했어요. 괜찮은 선생님 같아서 바로 주말에 과외를 시작하기로 했죠. 그런데 주말에 선생님이 오셨는데 아주 훤칠하신 분이 딱 오셨어요. 눈이 확 즐거워지더라고요. 아이는 그날 도서관에 갔는데 선생님이 아이보다 먼저 오셨어요. 수업 시작 전에 간단히 얘기 나누면서 수업 진행 방식도 들었어요. 아이가 도착하고 나서는 방으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했죠. 저는 과일이랑 음료를 준비해서 방에 가져다 줬는데요. 잠깐 대화를 나눴는데 선생님이 참 다정하고 싹싹하더라고요. 솔직히 요즘 남자랑 대화를 해본 게 언제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런지 젊은 청년이랑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괜히 설레더라고요. 남편은 주말에도 어딜 그렇게 나가는지 얼굴 보고 대화한 지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네요.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어머니, 민수가 수업을 정말 잘 따라와요. 금방 좋아질 것 같아요. 앞으로 부족한 점을 체크하면서 수업 진행할게요 하시더니 내일 또 오기로 하고 가셨어요. 민수야, 오늘 과외해보니까 어땠어? 괜찮았어? 응. 선생님이 수업을 재미있게 해주시고 그냥 편한 형처럼 대해줘서 좋아. 설명도 이해하기 쉽게 잘해주셔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 아들도 마음에 들어 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선생님을 구한 것 같아서 뿌듯했어요. 알고 보니 혼자 자취하면서 취업 준비 중이신데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과외를 하고 있대요. 주위에 많이 소개해달라고 싹싹하게 부탁하시더라고요. 요즘 사람 같지 않게 넉살도 좋고 열심히 사는 청년이라 참 마음이 갔어요. 선생님께 문자를 보내봤어요. 내일 과외 끝나고 혹시 다른 일정 없으시면 저녁 시간인데 식사 같이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바로 답장이 오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안 그래도 저녁 먹고 다음 과외하러 가려고 했거든요.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게 문자 주고받고 나니 저도 괜히 기분이 좋아지면서 내일 저녁은 뭘 준비할까 하고 들뜨기 시작했어요. 다음날 과외가 끝나고 선생님과 저녁을 함께 먹었는데 뭐 좋아하는지 몰라서 그냥 평소에 먹던 대로 준비했죠. 그런데 선생님이 생각보다 정말 많이 드시더라고요. 우와, 완전 진수성찬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렇게 복스럽게 밥을 먹는데 음식을 준비한 보람이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하는 저녁이었어요. 우리 민수가 첫날부터 선생님 너무 좋다고 칭찬을 엄청 하더라고요. 민수가 정말 이해력이 좋아요. 성적도 금방 오를 것 같아요. 그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오랜만에 기분 좋게 저녁을 먹었죠. 식사가 끝날 즈음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님,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민수도 혼자라서 가끔 쓸쓸해하니까 시간 되실 때 식사하러 오세요. 혼자 챙겨 드시기 힘드시잖아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민수야, 다음 주에 보자. 네, 선생님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선생님을 보내고 나니 일주일 뒤에나 다시 본다는 생각에 살짝 아쉬움이 남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선생님과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험 잘 보면 선생님이 뭘 사주기로 했다면서 나중에 물어보니 게임 아이템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선생님이랑 게임도 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무척 신이 나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젊은 선생님이다 보니 아들이랑 정말 친한 형처럼 잘 어울려줘서 아들도 선생님을 좋아하고 공부에 흥미를 잃지 않아서 참 다행이었어요. 과외를 시작하고 나서는 저도 왠지 모르게 화장도 하고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지냈죠. 혹시 아들이 제가 과외 선생님 오실 때만 꾸민다고 생각할까봐
평소에도 좀 더 가꾸면서 지내게 되더라고요. 계속 주말마다 과외를 진행하면서 과외가 끝나면 종종 저녁 식사도 함께하게 됐어요. 어느 날은 좀 더 용기를 내서 선생님의 다리를 식탁 밑에서 발로 살짝 쓸어 올렸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죠. 선생님 음식이 입맛에 맞으세요? 선생님은 갑자기 당황한 듯 헛기침을 하면서 아, 예, 오늘도 아주 맛있네요. 하고 대답하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식사가 끝나자마자 아들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선생님, 저 친구랑 게임 약속 있어서 먼저 가볼게요.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는 급하게 방으로 뛰어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저를 부르셨어요. 저기, 어머님. 네. 저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아, 아닙니다. 가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잠깐 머뭇거리다가 인사를 하고 서둘러 집을 나섰어요. 다음날 저는 좀 더 과감하게 약간 가슴이 파인 옷을 입었어요. 수업 도중에 선생님이 물을 마시러 잠시 나왔고 저는 선생님 가까이 있던 자리에서 일부러 머리끈을 떨어뜨렸어요. 머리끈을 주우려고 몸을 숙이면서 자연스럽게 가슴 부분이 훤히 보이게 했죠. 그때 선생님의 시선이 가슴 쪽에 머무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선생님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헛기침을 하더니 얼른 방으로 돌아갔어요. 수업이 끝난 뒤 저녁 식사를 같이 하게 됐는데 오늘은 남편도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셋이서 같이 밥을 먹게 됐죠. 남편은 선생님을 처음 보는 자리라서 기본적인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선생님 근황이나 아들이 공부는 잘 따라가고 있는지 물었죠. 그런데 저는 그 와중에도 식탁 밑에서 발로 선생님의 다리를 슬쩍 쓰다듬으며 신호를 보냈어요. 남편이 옆에 있는데 그러고 있으니 묘하게 짜릿하더라고요. 선생님은 어떻게 할 줄을 몰라 하면서도 남편의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이어갔어요. 그 모습이 또 재미있더라고요. 식사가 끝나고 선생님이 돌아간 뒤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 옷차림 좀 신경 써. 옷이 너무 파인 거 아니야? 저는 언제부터 나한테 신경 썼다고 이제 와서 일어나 싶었죠. 그 말에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그날 밤 선생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선생님 혹시 제 행동 불쾌하고 부담스러우셨죠?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다음 주에 혹시 2시간 일찍 집으로 와줄 수 있을까요? 아내 시간 괜찮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2시간 정도 일찍 가겠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저는 슬립 차림으로 선생님을 기다렸어요.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어줬고 선생님은 놀란 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선생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물어봤어요. 선생님, 제가 이러는 거 싫으세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랑 하고 싶은데. 아네. 저도 좋습니다. 혈기왕성한 나이에 여자가 하고 싶다고 하는데 싫다고 할 리가 없었죠. 저는 요가로 꾸준히 몸을 관리해서 아줌마 치고는 몸매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남편만 다른 젊은 여자들 만나러 다니느라 저를 방치해 두지. 저도 여자로서 꽤 괜찮거든요. 저는 선생님 옷깃을 잡으며 안방으로 끌고 들어왔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 키스를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끌어안으며 키스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침대에 누웠고 우리는 뜨거운 관계를 나눴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도발을 할 때마다 하고 싶어서 죽는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뒤를 돌아 키스를 하면서 하는데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전율로 하늘로 날아갈 것 같았어요.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관계를 끝내고 같이 샤워를 하는데 저희 터치가 좋았는지 선생님 소중이가 또 살아나더라고요. 남편하고는 참 많이 달랐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아들과 남편 몰래 시간이 날 때마다 집으로 와서 아주 뜨겁게 사랑을 했습니다. 다른 장소도 아니고 집에서 아무도 몰래 관계를 가지니 흥분되면서 남편한테 괜히 통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끔씩 과외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주고 그랬어요. 평일에도 시간이 나면 집으로 와서 안방이며 부엌이며 아들 방을 제외하고 여러 곳에서 뜨거운 사랑을 나눴습니다. 젊은 사람이라 그런지 아주 다양하게 즐기더라고요. 한참을 선생님과 관계를 지속했고 좋은 곳에 취업을 하면서 저희는 뜸해졌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외면받고 있는 저를 안아주는 남자가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어요. 앞으로도 좋은 곳에서 선생님이 잘 되기를 응원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0살
아직 정규직 없이 아르바이트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어요. 작년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면 지금도 묘한 감정이 밀려오네요. 저는 군 입대 시기를 잘 맞춘 덕분에 복학도 빠르게 했고 또래 친구들이나 동기들보다 조금 일찍 대학을 졸업할 수 있었어요. 바로 취업을 준비했으면 좋았겠지만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청춘을 즐기자는 생각이 강했죠. 졸업이 뭐라고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여유를 부리면서 취업을 위한 공부보다는 그냥 시간을 보내는 데 집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한심하죠. 마치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처럼 저는 앞서 있다고 자만했지만 결국 꾸준히 가야 할 길을 외면했던 거예요. 그렇게 시간을 흘려보낸 걸 후회했을 땐 이미 늦었고 시간은 참 야속하게도 쏜살같이 지나가더군요. 결국 별다른 준비 없이 다시 본가로 내려가야 했어요. 저희 집은 물리적으로는 크지 않지만 친척들 사이에서는 큰 집 역할을 하는 곳이었죠. 명절이면 온 가족이 모이고 제사도 늘 우리 집에서 지냈어요. 친척들이 자주 모이다 보니 다른 집보다 북적거리고 정이 많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간섭도 많았죠. 그해 설날도 다르지 않았어요. 세뱃돈을 받으러 본가에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익숙한 얼굴들 사이에 낯선 사람이 한 명 섞여 있더라고요. 사촌형이 결혼을 앞두고 예비 신부를 가족들에게 인사시키려고 데려온 거였어요. 처음 형수님을 본 순간 나도 모르게 속으로 와하고 감탄이 나오더군요. TV 예능에서도 자주 보이는 유명 연예인과 똑 닮은 미모였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죠. 사촌형은 학창 시절부터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어머니도 늘 저한테 형 하는 거 반만 따라 해봐라 하고 잔소리를 하셨죠.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사촌형도 자신과 비슷한 지적이고 다소 고리타분한 스타일의 여성을 만날 거라고 예상했어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보기 좋게 깨버리는 형수님의 존재,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예쁜 분을 데려온 건지 신기하더라고요. 형수님도 처음 뵙는 자리라 예쁘게 차려입고 오셨던 것 같은데 문제는 제사 지내는 집이라는 걸 미처 듣지 못하셨는지 무릎 위로 올라오는 치마를 입고 계셨다는 거였어요. 제사상 앞에 앉아 절을 할 때마다 제 시선이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걸 어쩔 수 없었죠. 집중하려고 해도 눈길이 절로 가더라고요. 식사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여러 개의 교자상을 붙여 다 같이 둘러앉았는데 저는 일부러 형수님 옆에 앉았죠. 그런데 형수님은 무척 불편해 보이셨어요. 낯선 자리라 그런지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괜히 장난을 치고 싶어졌죠. 그런데 사촌형은 자기 예비 신부가 불편해하고 있는데도 눈치 없이 딴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다 못해 저는 방에 가서 담요 하나를 가져다 드렸어요. 형수님이 저를 올려다보며 눈웃음을 지으면서 고맙습니다라고 인사하는데 그 미소가 정말 치명적이더군요. 저 정도면 우리 사촌형이 아니라 재벌가 후계자라도 사로잡을 수 있을 정도였어요. 제사가 끝나고 점심 식사까지 마친 후 어른들은 거실에 모여 수다를 떨고 나머지 친척들은 각자 방에서 낮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저도 방에 들어가 쉬고 싶었는데 취업 안 한다고 친척들 대화 속 주제로 올라가는 바람에 도망갈 수도 없었어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거실 한쪽에서 애매하게 서성이고만 있었죠. 그러다가 결국 친척 형한테 제 방까지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형이 전날 늦게까지 일하고 몇 시간도 못 자고 차 끌고 내려오느라 피곤하다면서 제 방에서 눈 좀 붙이겠다고 하더라고요. 뭐 피곤하다는 사람한테 굳이 못 자게 할 수도 없으니까 내어주긴 했지만 덕분에 갈 곳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 셈이었죠. 그러다 보니 저는 계속 거실에서 어른들의 잔소리를 듣는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누구는 어디 취직했다더라 하면서 심지어 사돈의 팔촌 이야기까지 꺼내면서 저를 나무라기 시작하더라고요. 미리 눈치껏 방으로 숨어버렸어야 했는데 괜히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대화의 중심이 돼 버린 거죠. 요즘은 뭐가 유망 직종이네. 어디는 연봉이 높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취업 안 한 게 이렇게까지 혼날 일인가 싶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두 마디면 그냥 넘겼을 텐데 계속 비교까지 당하니까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예상치 못한 구세주가 나타났어요. 바로 제 친누나였죠. 누나는 친구 좀 만나고 오겠다고 나가려다가 갑자기 화살이 저한테서 누나 쪽으로 옮겨간 거예요. 명절날에 어딜 쏘다니냐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그렇게 밖으로 돌면 시집 못 간다는 잔소리까지 쏟아지더군요.
덕분에 저는 눈치껏 그 자리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방이 없으니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했는데 굳이 자고 있는 친척형을 깨우기보다는 마침 붙잡혀버린 문화방에서 쉬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거실에 있는 어른들에게 최대한 들키지 않도록 조심조심 문화방으로 향했죠. 최대한 살살 문을 열고 방에 들어가 방문을 닫았는데 그 순간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방 안에는 예비 형수님이 계셨거든요. 그리고 형수님은 마침 누나가 빌려준 편한 옷으로 갈아입던 중이었어요. 어른들이 거실에 계시니 괜한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으셨는지 저를 보고도 놀라긴 했지만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 순간에는 너무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면 나가는 대로 다시 친척들한테 붙잡힐 것 같고 그러다 괜히 친척 어른들 앞에서 형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결국 최대한 작은 목소리로 죄송합니다 하면서 연신 사과를 했고 급하게 고개를 반대쪽으로 돌려버렸어요. 하지만 아무리 눈을 감고 있어도 이미 뇌리에 각인된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오히려 눈을 감으니까 더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들려오는 스르륵거리는 옷 스치는 소리가 더더욱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죠. 그러다 형수님이 이제 괜찮아요 하고 말하셔서 다시 눈을 뜨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어요. 형수님은 누나가 빌려준 편한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계셨는데 같은 옷인데도 형수님이 입고 있으니까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나더라고요. 하얀색 티셔츠가 얇아서 약간 비치는 게 오히려 잡지 화보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무리 옷이 날개라고 하지만 그게 다 거짓말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옷이라도 누가 입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구나 싶더라고요. 형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셨는지는 둘째 치더라도 제가 다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방금 전까지 들려왔던 친누나의 목소리가 뚝 끊기더니 곧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마 누나도 어떻게든 친척들 소나기에서 탈출해서 원래 목적대로 집 밖으로 나간 것 같았어요. 그러니 제가 다시 나가면 뭐가 되겠어요? 분명 다시 친척들에게 붙잡혀 잔소리를 들을 게 뻔했죠. 물론 형수님하고 단둘이 좁은 누나 방에 있는 것도 그 나름대로 꽤나 난감한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형수님이 제 눈치를 살피더니 오히려 저한테 괜찮다고 어차피 방 안에 있으면 친척들 잔소리 다 들리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있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문득 궁금해졌어요. 친척형은 제 방에서 자고 있는데 왜 형수님은 누나 방에 계신 걸까 싶었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형수님이 조금 머뭇거리더니 아직 결혼한 것도 아니고 결혼할 사람이라고 인사드리러 온 건데 아무리 그래도 한 방을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서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어른들 눈도 있고 분위기상 괜히 신경 쓰였을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럼 혹시 친척형이 나중에 제가 여기 있었던 걸 알게 되면 화내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도 물어봤어요. 그런데 형수님은 괜찮다고 친척형이 일어나면 연락을 주기로 했고 그때 나오면 된다고 미리 말을 맞춰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다 정리된 상황이었죠. 형수님도 가만 보니 먼 길 오시느라 많이 피곤해 보였어요.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신 걸 보면 분명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려고 했던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침대 대신 바닥에서 자겠다고 했어요. 형수님이 괜찮다고 하셨지만 제가 먼저 바닥에 벌러덩 누워버리니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으시더라고요. 핸드폰을 켜고 영화라도 보려고 했는데 도무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형수님은 금방 잠이 드셨나 봐요. 새근새근 숨 쉬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어요. 이상하게 그 소리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러다 문득 예쁜 사람은 잘 때 어떤 모습으로 잘까? 하는 쓸데없는 호기심이 들었어요. 살짝 고개를 들어 형수님을 쳐다봤죠. 그런데 마치 제 시선을 의식한 것처럼 형수님은 등을 돌린 채 자고 계시더라고요. 오히려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등을 돌린 모습이 더 위험했다는 거예요. 길고 가느다란 목선부터 가녀린 어깨, 부드럽게 흐르는 머리카락까지 오히려 뒷모습이라 더 상상력이 자극되는 기분이었어요. 순간적으로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서 부랴부랴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괜히 이러다가 큰 실수를 저지를 것만 같았죠. 그런데 불편한 건 저만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형수님도 쉽사리 잠에 들지 못하고 계신 듯 했어요. 저는 형수님 반대쪽으로 등을 돌리고 누워있어서 눈치채지 못했는데 언젠가부터 형수님이 몸을 돌려서
저를 보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면서 영화를 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형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이 영화 저도 좋아하는 건데요 하고요. 순간 조금 놀랐어요. 형수님이 말을 걸어올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피곤하신데 안 주무시냐고 물었죠. 그러자 형수님이 어쩐지 저를 배려하는 듯한 말투로 그냥 서울 올라가는 길에 차 안에서 자면 돼요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무래도 어른들도 계시고 그런데 편하게 잠들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네요 하고 말씀하셨죠. 그 말이 어쩐지 묘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냥 피곤해서 잠이 안 온다기보다는 저 때문에 더 불편하신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런데도 저를 배려하는 듯한 말투로 그런 티를 전혀 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형수님은 참 얼굴도 예쁘지만 마음씨도 너무 고운 분이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처음으로 친척형이 부러워졌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친척형을 부러워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좋은 대학도 갔고 좋은 회사에도 취직했지만 한 번도 부럽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형수님 같은 여자와 결혼할 거라는 걸 생각하니 처음으로 이 형이 가진 게 다 좋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어요. 형수님이 잠을 못 이루시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영화라도 같이 보실래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마침 누나 방에는 컴퓨터가 한 대 있었고 핸드폰을 거기에 연결하면 조금 더 큰 화면으로 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형수님도 흔쾌히 그러겠다고 하셨고요. 그렇게 주섬주섬 세팅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없더라고요. 핸드폰과 모니터를 연결해줄 케이블이 제 방에 있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있게 영화 보시죠. 해놓고 정작 케이블이 없어서 영화를 틀 수 없는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머쓱하게 웃으며 형수님께 죄송해요. 케이블이 없어서 같이 못 보겠어요. 하고 말했는데 형수님이 갑자기 가방을 뒤적이시더니 이거 말하는 거냐고 하면서 딱 제가 필요했던 그 케이블을 꺼내시는 거예요. 설마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연결해 보니까 딱 맞는 거였어요. 덕분에 우리는 무사히 영화를 틀었고 형수님은 침대에 누워서 저는 바닥에 누워서 영화를 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바닥에 누워서 책상 위에 있는 화면을 보려니 몸이 금방 배기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참고 보려 했는데 오래 누워있다 보니 너무 불편해서 이리저리 돌아눕고 몸을 베개 삼아 괜히 팔도 괴고하면서 자세를 바꿔봤어요. 그런데 그걸 본 형수님이 좀 미안하셨는지 괜찮으니까 침대에서 같이 보세요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형수님 옆에 눕는 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바닥에서 볼게요. 했더니 형수님이 오히려 그럼 제가 바닥에서 볼 테니까 침대에서 보세요. 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건 그거대로 도저히 못할 짓이었어요. 형수님이 바닥에서 영화를 보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결국 어쩔 수 없이 형수님 옆에 조심스럽게 자리를 잡고 누웠어요. 누나 방이니 당연히 침대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눕고 싶었는데도 공간이 협소하니 엄청 가깝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형수님이 한 번씩 자세를 바꾸실 때마다 형수님의 오른팔과 제 왼팔이 살짝살짝 닿았는데 그게 또 묘하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형수님에게서 은은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진하지도 과하지도 않은데 아주 자연스럽게 퍼지는 그 향이 괜히 더 이상한 기분이 들게 만들었어요. 생각을 달리하려고 이불을 덮고 몸을 가렸는데 이게 오히려 더 민망한 상황이 돼 버린 것 같았죠. 그런데 형수님도 참 대범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제가 친척형의 동생이라고 해도 이 정도 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시는 걸 보면 저를 너무 동생처럼만 생각하시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취직만 안 했지. 나이 30인 남자인데 말이에요. 그렇게 영화를 보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연인 사이가 아닌 남녀가 같이 보기에는 조금 민망한 장면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행히 소리를 작게 해놔서 망정이지. 밖에서 들렸으면 오해받기 딱 좋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형수님이 대범하셔도 그 장면이 나오자 고개를 돌리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장면이 끝날 기미를 안 보이고 오히려 점점 더 과감해지는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거죠. 아무리 신경 안 쓰려 해도 이대로 계속 보다가는 진짜 곤란한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냅다 일어나서 영화를 꺼버렸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형수님께 계속 죄송해요. 진짜 죄송해요.
하고 사과를 했어요. 아무 잘못도 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미안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형수님도 영화가 꺼지고 나니 긴장이 풀리셨는지 아니에요. 방 뺏어간 오빠가 잘못한 거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하시면서 살짝 웃으시더라고요. 그때 가지런하고 새하얀 치아가 보였는데 정말 얼굴 하나하나 어느 곳 하나 빠지는 곳이 없더라고요. 이쯤 되니까 어쩌면 형으로부터 형수님을 빼앗고 싶다는 좀 위험한 욕심까지 들었어요. 물론 감히 그런 일을 할 수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그만큼 형수님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형한테서 형수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제 일어났으니까 형수님도 준비하고 나오라는 거였죠. 다행스럽게도 친척 형이 방 안으로 직접 데리러 오진 않아서 단둘이 방 안에 있었다는 사실이 들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형수님이 나가기 전에 누나한테 빌려 입었던 옷에서 원래 입고 있던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다시 한번 저는 고개를 돌리고 눈을 꼭 감았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더 문제였어요. 눈을 감고 있어도 코앞에서 들려오는 옷 스치는 소리며 옷을 벗는 가벼운 움직임까지 다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눈을 뜨고 있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을 감아도 그 모습이 머릿속에서 너무 선명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온몸이 굳어버리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고 있는 사이 형수님은 자연스럽게 옷을 갈아입고 방을 나가셨어요. 저도 한참 뒤에야 슬쩍 나왔죠. 다행히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았으니 그 몇 시간 동안 있었던 일은 우리 둘만의 비밀이 되어버린 셈이었어요. 그 덕분인지 저녁 식사 자리에서 형수님과 더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급속도로 친해졌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서로 전화번호도 교환하게 됐죠. 저는 장난스럽게 저 서울로 취직할 생각인데 올라가면 신세 좀 져야겠네요. 하고 능청스럽게 말했어요. 형수님도 웃으면서 언제든지 도와줄 테니까 부담 갖지 말고 빨리 올라와요 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수님도 저랑 비슷한 처지였어요. 지방에서 공부하다가 서울에 있는 회사에 취직하면서 올라왔는데 서울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친척 형과 거의 모든 시간을 함께 보냈다고 해요. 하지만 형이 워낙 공부벌레라서 재미없을 때가 많았다고요. 맨날 둘이서만 놀고 있으니까 심심하죠. 그리고 오빠가 좀 너무 못 놀아요. 이것저것 좀 가르쳐 줘야 해요. 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분위기가 좋아진 덕분에 저녁 식사가 끝나고도 한참 동안 식탁에 앉아 수다를 떨었어요. 형수님도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할 사람이 생긴 게 즐거워 보이셨고 저도 오랜만에 진짜 내 편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꽤 늦었더라고요. 형수님도 이제 출발해야겠다고 하시면서 일어나셨는데 저 멀리 보니까 형은 거실에서 삼촌들이랑 술판을 벌이고 있더라고요. 형수님도 순간 당황하신 것 같았어요. 보니까 형수님은 운전을 못 하시는 것 같았고 친척 형도 처음엔 삼촌들이 따라주는 술 한두 잔 받아먹다가 결국 제대로 취해버린 모양이었어요. 완전히 고삐가 풀려버린 분위기였죠. 이러면 형수님은 어쩌나 싶었어요. 대리라도 불러야 하나 아니면 그냥 여기서 자고 가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형수님과 낮에 방에서 단둘이 있던 일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도 둘이서 유난히 잘 맞았던 게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형수님도 저한테 관심이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치긴 했죠. 하지만 곧 형수님이 형을 정말 많이 좋아한다는 게 느껴졌어요. 형수님은 술에 취한 형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다정하게 천천히 마셔요 하고 조용히 타이르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삼촌들이 있는 자리로 합석해서 그들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시기 시작했어요. 우리 삼촌들이 보통 짓궂은 게 아닌데도 형수님은 그 농담을 다 받아치면서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었어요. 삼촌들 입담이 워낙 거칠기로 유명한데도 형수님은 전혀 기죽지 않고 센스 있게 받아 넘기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나중에 결혼을 한다면 형수님처럼 어디 가서든 기죽지 않고 밝게 분위기를 주도할 줄 아는 여자를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죠. 그런데 삼촌들이 가만둘 리가 없었어요. 원래도 술을 좋아하는 분들인데 오늘은 특히 더 심했죠. 일부러 형수님을 취하게 만들려고 쉴 새 없이 잔을 따라주는 거예요. 친척 형은 마신 양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도 않았는데 이미 옆에서 뻗어버려 있었어요. 결국 형수님 혼자 삼촌들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됐죠. 보다 못한 저는 형수님을 도와야겠다 싶어서
옆으로 가서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형수님한테 집중되는 잔을 저도 같이 받아가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형수님은 정말 대단했어요. 우리 삼촌들이 웬만한 사람과 술 마시면 절대 먼저 쓰러지는 일이 없는 분들인데 결국 삼촌들이 하나둘씩 거실에 뻗어버릴 때까지 형수님은 끝까지 버티고 있었어요. 저는 나중에 합류해서 그나마 덜 취한 상태였죠. 결국 술에 취한 삼촌들은 그대로 거실에서 자도록 두고 형과 형수님은 제 방으로 옮겨서 재웠어요. 그리고 저는 그날 외박을 하기로 한 누나 방에서 잠들기로 했어요. 술 기운이 오르는 몸을 이끌고 누나 방 침대에 털썩 누웠어요. 피곤이 몰려오면서 정신이 점점 흐려졌고 그렇게 스르르 눈을 감았죠. 술 기운에 몸을 맡긴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하지만 어렴풋한 인기척이 느껴지면서 무거웠던 의식이 서서히 떠올랐죠. 처음엔 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낯익은 향기가 코끝을 스치는 순간 온몸이 본능적으로 긴장했어요. 낮 동안 형수님이 누웠던 침대라서 그런가 은은하게 스며있던 향수 냄새가 여전히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그 향이 훨씬 더 진하게 퍼지고 있었어요. 술기운 때문인지 향이 더욱 짙고 강렬하게 느껴졌죠. 조심스럽게 숨을 죽이고 기척을 살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서 들려오는 숨소리, 가늘지만 일정한 호흡이 제 귀 가까이서 들려오더군요. 그제야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리고 눈앞에 마주한 광경에 심장이 크게 요동쳤죠. 형수님이 바로 옆에 누워 있었어요. 형수님도 눈을 감고 계셨지만 얼굴이 아주 가까이 있어서 미세한 콧김까지 느껴질 정도였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술향이 살짝 섞인 그 특유의 달큰한 향기가 가볍게 스쳐 지나갔죠. 형수님은 아마 화장실을 다녀오시다가 방을 착각하고 낮 동안 계셨던 문화방으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몸을 살짝 움직이려 했지만 너무 가까운 거리라 자칫 잘못하면 피부가 닿을 것 같아서 그대로 굳어버렸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나란히 누운 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 있으니 생각이 멈추질 않았어요. 형수님의 숨소리는 일정했지만 그 안에 묘한 취기가 섞여 있었어요. 조용한 공간 속에서 가벼운 숨소리조차 둔탁하게 울리는 듯했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수 냄새가 머릿속까지 마비시키는 기분이었어요. 빛이 거의 없는 어두운 방 안, 희미한 달빛에 비치는 형수님의 엽선이 어쩌면 그렇게도 아름다워 보이던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용기 내어 형수님 얼굴 가까이에 다가가 부드럽게 키스를 했습니다. 형수님은 제가 친척 형이라고 착각을 한 것인지 아무런 거부감 없이 반응해 주었죠. 부드러웠던 키스는 점차 숨소리가 거칠어지더니 더 깊은 교감을 나누기 시작했죠. 그녀의 속옷을 풀어놓으니 하얗고 부드러운 몸매가 드러났고 탄력있고 봉긋한 가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소중이는 꿈틀거리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켜 세워졌죠. 촉촉이 젖은 그녀의 검은 수풀 사이로 깊이 밀어놓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짜릿한 기분을 참기 힘들었는지 연신 탄성을 쏟아내며 밖에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그녀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는 소중히 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고조에 오른 그녀는 참을 수 없다는 듯이 온 몸을 비틀어가며 너무 맛있어요. 더 빨리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자극받은 저는 더 힘차고 빠르게 움직였고 마지막을 같이 느끼게 되었죠. 긴장이 풀어진 그녀는 저의 품에 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잠이 들었고 저는 방을 빠져나와 삼촌들이 자고 있는 거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몸을 기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형수님은 전날 밤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듯했어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차분한 표정으로 친척 형과 함께 집을 떠날 채비를 하고 계셨죠. 삼촌들은 새벽녘에 다 깨서 이미 다 돌아가고 없었고 어느새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그렇게 형수님과 형이 떠나는 모습을 보는데 속에서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어요. 딱 하루 같이 있었을 뿐인데 다시 못 본다고 생각하니 너무 서운했어요. 형은 그렇다 쳐도 형수님을 한동안 보지 못한다는 게 견딜 수 없이 아쉽더라고요. 형수님을 보내고 나서도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누나 방으로 들어갔어요. 내 방도 있었지만 형수님의 향이 남아있는 공간에 머물고 싶었어요. 그때 갑자기 핸드폰 문자가 왔습니다. 형수님에게 말이죠. 얼른 취직하세요. 그리고 서울에서 봐요. 그리고 그 아래 한 줄. 어젯밤에 너무 좋았어요. 서울에 오면 또 해줄 수 있는 거죠. 그 문장을 읽고 손끝이 저려왔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형수님이 취한 게 아니었다는 걸 말이죠. 그 말이 계기가 되었는지 저는 정말 이를 악물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목표는 하나였죠. 서울에 올라가서 취업해서 그녀를 만나는 것. 그리고 결국 원하는 대로 서울의 번듯한 직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마침 회사도 형수님과 형의 신혼집과 가까웠어요. 그렇게 형이 출장을 가는 날이면 형수님과 저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둘만의 뜨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죠.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이 있죠. 언젠가 들키게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들킬 땐 들키더라도 저는 이 관계를 쉽게 끊고 싶지 않아요.